예, 시장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쭉쭉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황해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과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일정 부분 반영되긴 했는데요. 예, 12월 랠리, 연말 랠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될까 얘기인데요. 금요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한 대학에서의 그 강연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주가는 뭐 별로 개의치 않는 상황들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의 채권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일으켰던 그런 자정적인 긴축에 대해 가지고 그게 되돌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발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FOMC 직전에 조금은 강한 발언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는 또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환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이 얘기한 거는 뭐 파월은 그 통화정책의 수장이니까 시장이 너무 빨리 가는 걸 좀 경계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시장이 좀 빨리 가는 것도 같아요. 당초에는 내년 한 5월부터 금리 인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나 언론 보도나 혹은 패드워치 선물을 보더라도 3월부터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는 결과에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라는 공통점,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라든지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라는 게 공통적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연준도 시장도 죄송합니다. 연준도 시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혹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굴스비 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둘기파라고 좀 분류가 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그리고는 고용시장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인플레가 올라오면은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비둘기적으로 시장을 대했던 그런 분 입에서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고용이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경제 데이터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낮춰주겠지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거 아닐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플레가 올라오면은 우리 금리 못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행히도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2%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PC가 됐든 CPI가 됐든 3%에서 3% 중반대 정도의 이제 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 상품 가격에 녹아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 2024년도에 최소 4번, 최대 6번 정도의 인하를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내립니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얘기 먼저 했습니다. 12월 13일 날 미국 FOMC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패드워치 선물에서는 97%입니다. 압도적으로 올해는 이제 동결 쪽이고요. 내년에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여건들이 괜찮습니다. 일단 긴축도 일단 멈춘 거고요. 유가도 상당히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 교전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하겠다고 했는데도 유가는 안 오릅니다. 유가 흐름하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나 좀 투자 관련해서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70에서 80불 사이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전에 이제 반등을 보이려고 했으나 이번 회의 결과를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딱 요 단어가 좀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발적 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지속하되 그 내부에 있는 지정학적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산유국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감산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산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발적 감산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리고는 이제 회의가 몇 번 미뤄졌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오펙 내에서도 약간은 이견이 갈리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지금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산유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도에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기에서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경영, 본인들의 국가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량을 많이 못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제유가는 조금 더 이제 상승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다른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뭐 곡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금속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이나 난방유 가격이, 휘발유는 선물시장 기준으로 $2 초반, 난방유는 $2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제조 PMI, 혹은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 PMI, 이런 산업의 지표를 보면서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증시에는 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뭐 안 올라주는 게 도움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또 뭐 $150 얘기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공급을 줄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끌어올린 게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감산이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안 늘기 때문에요. 다행히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는 여기서 굉장히 더 떨어질 걸로 빠르게 보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유가 떨어진다고 선물에 개인들이 베팅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투자를 하기가 마땅치 않고요. 금값도 요즘 꽤 올라요. 그죠? 네. 금값 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금도 사실은 금액 좀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원자재 얘기는 잠깐 하셨고, 금값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일단 원자재 금과 은이 해당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러를 해칭하는 하나의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를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금과 은,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40,000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만 바라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뭐 반등을 좀 하고 있다, 11월에 장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지금 2023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 역시도 몇 년 내에 최대 상승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금을 보시더라도 지금 $2,000에서 $2,100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 오늘 아침 기준으로 $4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은 5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한 9월 정도부터였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다라는 시그널에서 11월에 확인한 바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포인트, 이것에 의해 가지고 매크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을 좀 더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 혹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가나 뭐 채권 금리나 사실은 추세가 기조적으로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섹터를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시경제 상황부터 봤고요. 미국은 뭐 확연하게 보면 연중 최고치를 뚫고 가고 있고 사상 최고치로 근접하는 흐름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오르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좀 미국보다 약하긴 한데요. 12월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보실 때 계속해서 7만 원 초반대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이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채권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한국의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주가로 회귀했냐 그러면은 3개월 전 가격으로 대부분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4에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배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의도, 연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12월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확인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 침체를 말할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빠질 이유는 없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은 좀 애매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롱플레이로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겠으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와 특히 선언 만기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년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점도표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연준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의 방향성이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오히려 다음 주부터 혹은 이렇게 조금의 조정을 거치고 이후에 매년 반복됐듯이 1월이 돼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FOMC까지 긍정적으로 소화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혹은 환율 기준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보실 때 1230원에 이평선으로 조금 지지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1230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제 우리가 원화 강세로서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 갔던 라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주선이 한 260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정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FOMC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정말로 산탈랠리가 나오고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2600포인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FOMC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FOMC가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조금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주요 지수들이 올해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는 이제 한 2,600, 560대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격차가 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위로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연말에 확대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뭔가 맞나 싶긴 한데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가 7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도 보고 있을 만큼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고 금리나 속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의 금리 인하는 2회 혹은 3회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가 5회에서 6회 이렇게 급격하게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쨌든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반도체 섹터가 계속 큰 거고요. AI 모멘텀이 여전히 있고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사실은 그동안에 가격 조정받고 지금 계속 기간 조정 형태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대규모 수주했다는 얘기, 또 미국의 우려 집단 얘기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이기도 한데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돼 가지고 고려 아연이라는 기업이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2차 전지 자회사의 지분 구조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 소식, 여전히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좀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려 집단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의 지분이 25%가 넘어가는 회사, 그 회사들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업종 섹터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미 중국과 합작사를 세워서 그 관련돼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는 자체적으로 혹은 국내 기업들끼리 이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전기차나 미국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미국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중국 자본을 다 뺀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변동성 투자라는 게 2차 전지 업계에는 좀 맞는 투자인 것 같고, 단기적인 시계열에서 매수 매도를 조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섹터 전략 관심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뷰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제한적으로라도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난다. 그리고는 실적이 좋다.
그리고는 해외에서의 인지도 브랜드 니즈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도 있었고요. 피부 미용도 있었고 조선, 반도체 이런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소형 변압기를 하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조정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과한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룡전기는 지금부터 또 눈여겨보시면은 또다시 이 기업은 내년도에도 수출이 늘어날 만큼 수주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클래시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딱히 이제 반등을 못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여전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소모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기업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봤습니다. 재룡전기, 제이시스 메디칼, 변압기 쪽하고 의료기기인데 둘 다 이제 수출 모멘텀이 핵심에 있다는 게 또 두 개를 관통하는 이제 공통분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황해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